안녕하세요. 책이 스며드는 시간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이보현 작가님의 해외 생활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저마다의 해외 생활이 있다. 독일에서 처음 맞는 방학에 한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실 유학 초기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다.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미처 못 들고 온 옷까지도 챙겨 오려고 출국길에 미리 왕복 비행기 표를 끄는 터였다. 영어 수업만 믿고 시작한 첫 학기에 독일어로 문매를 맞으면서 유학길에 오르며 품고 온 거대한 자신감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읽기를 겨우 하던 밑바닥의 독일어 실력으로 고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첫날, 강의실 복도에서 울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방학이 시작되면 한국 방문 대신에 바로 어학원부터 끊어 부족한 언어를 올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학원과 1대1로 나의 과제를 봐줄 튜터를 찾던 때에 철학과 선배가 자신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었다.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정도 있었고 돌아와서도 박사과정 논문으로 바쁠 거라며 나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인터뷰만 통과하면 바로 다가오는 주말부터 일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선배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들어서자 텅 빈 식당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곳곳에 쓰인 한국어와 김치 냄새가 깊게 밴 공기에 곧 편해졌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국자를 들고 나와서 물었다. 오늘 인터뷰 보러 온 학생인가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앉아요. H2O 마실래요? 사장님은 의자를 당기며 물었다. 네? 나는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다. 하츠바이오 안 마실 거예요? 사장님 또 되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H2O, 물을 말하는 거였다. 내가 못 알아듣자 독일 알파벳 도금으로 되물은 것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70년대 독일의 파독 간호사로 들어와 그대로 정착한 분이었다. 간호사로 일하며 쓰던 용어가 익숙해져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병원 언어를 쓰고 있었다. 가끔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환자 왔어요. 빨리 주문 받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 피식거리면서 주문을 받기도 했다. 물을 알아듣지 못해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인터뷰는 바로 시작되었다. 내가 받은 첫 질문은 이러했다. 전공이 법학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는 뭐죠? 네?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 적지 않게 당황했다. 서빙할 때 실수하지 않을 독일어 실력이나 이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물음이라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선배 학생은 하이데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그렇지 않나요? 6, 70년대 서울 말투로 사장님은 질문을 이어갔다. 아, 네. 아마 하이데거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마쳤던 것 같다. 돌아오며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는 인터뷰 질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주말마다 법학에 관해 물어볼지도 모르니 상냥하게만 설명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금요일은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맞춰 출근해 금, 토 모두 밤 11시에 마감하고 12시까지 청소를 한 뒤 퇴근하는 일정이었다. 오전에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후 도서관에 가서 다음 학기에 쓸 전공책을 한 글자씩 뜯어 찾아보고 옮겨 적고 외우는 과정을 수백 번씩 되풀이하다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 도착해서는 먼저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들을 깔고 다시 실내로 들어와 매장 청소를 하고 음료를 냉장고에 채우고 주방에 들어가 양파, 당근, 버섯, 무, 가지를 썰고 식기세척기에서 건조된 그릇들을 꺼냈다. 대충 오픈 준비가 끝나면 사장님은 2유로짜리 동전 3개를 주면서 길 건너 베이커리에서 크루아상 3개를 사오라 했다. 보통의 크루아상보다 크기는 작지만 버터향이 더 진한 크루아상이었다. 사온 크루아상을 그릇에 옮기고 커피 2잔을 내려 사장님을 부른다. 그때부터 손님이 오기 전까지 잠깐의 휴식이 주어진다. 1개씩 크루아상을 먹고 간혹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하면 사장님은 나머지 크루아상 1개를 반으로 나누어 내 그릇에 올려주었다. 아니면 마감하는 시간에 내 가방 위에 남은 1개를 두고 가곤 했다. 사장님은 늘 크루아상을 한쪽씩 뜯어 우유를 부은 커피에 찍어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따라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은 옆집 베이커리보다 길 건너 베이커리의 크루아상이 맛있다고 속삭였다. 프랑스 커플들이 잘 만들어. 그리고 늘 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처음엔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하나 하며 조심스러웠지만 괜한 걱정임을 곧 알았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국제법과 관련된 사례들도 덧붙여 설명하게 되었다. 어색했던 시간이 점차 편해지자 나도 사장님께 이것저것 묻곤 했다. 당신의 독일 정착기와 파독 간호사 시절에 대해서. 주말 아르바이트는 고된 노동이었다. 1시간에 5유로를 받았는데 손님이 팁을 넉넉히 주는 날엔 하루에 50유로를 받았고 손님이 적은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겨우 3유로를 팁으로 받았다. 몸으로 받는 노동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건 독일어로 손님의 주문을 받아야 하는 언어의 무게였다. 메뉴에 적힌 번호로 주문하는 손님이 오면 한숨을 돌렸으나 메뉴 추천을 부탁하거나 음식 설명을 원하는 손님이 오면 얼굴부터 빨개졌다. 주문받은 메뉴를 주방에 알려주면서도 혹시나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아닌지 떨렸고 다시 가서 손님에게 확인하는 것도 독일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같아 창피했다.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 어린 아이들을 대신해서 주문하던 부모에게 아이의 성별을 잘못 언급하는 실수를 한 적도 있다.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별것도 아닌 그 대명사가 왜 그리 입에 붙지 않던지 바로잡아주는 손님에게 죄송합니다를 고개 숙여 말하며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기본적인 대명사일지 모르나 한국어와는 다르게 단어가 성별의 격을 지니고 있으니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독일어 대명사로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어학원에는 내가 어떤 발음을 하든지 그를 그녀라고 부르고 그녀를 그라고 불러도 다 이해하는 강사가 있었다면 식당에는 나의 어색한 발음을 이해 못하는 손님들 뿐이었다. 또 이해를 바라지 않는 내 자존심도 큰 문제였다. 사장님에게 독일어 공부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70년대 파독 간호사로 건너온 사장님의 공부법이 궁금해졌다. 사장님은 당시에 독한 사전 하나가 간호사복 주머니에 딱 들어갔다면서 그 사전 하나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며 외우고 또 외웠다고 했다. 환자에게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켜 단어를 익히고 한글로 발음을 적고 점심시간에 다시 사전에서 독일어 단어를 찾아 온종일 입으로 소리내며 연습했다고.
사장님은 언어 문제와 인종차별로 힘들었던 때에 유일하게 위로가 돼준 편지 이야기도 해주셨다. 한국에서 온 편지는 화장실에서 읽었다. 자존심에 눈물 흘리는 걸 독일인 간호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는 답장에는 소설처럼 꾸민 이야기를 적었다고 한다. 바나나를 먹어봤다고, 빵과 잼이 얼마나 맛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야간 대학교도 너무나 좋다고, 병원 시설이 정말 훌륭해서 의대를 갈 걸 그랬다는 농담도 적어보냈다. 그렇게 버텨낸 세월에서 언어도 스스로 성장했다고 했다. 첫 방학의 6주, 12번의 주말 아르바이트가 바람만큼 독일어 실력을 높이 끌어올려 주진 못했다. 여전히 책을 펴면 한숨부터 나왔다. 모르는 단어만 하루 종일 찾다 보니 전자사전의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었고 종이사전은 접힌 부분이 많아 늘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사전의 흔적만큼 나의 독일어 실력도 짙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교수님 앞에서 다시 벙어리가 되고 수업 시간에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옮겨가며 붙잡느라 애꿎은 연습장만 짙어졌다. 그래도 달라진 것은 있었다. 첫 학기에는 자전거 위에서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면서 집으로 갔다면 6주 방학을 가진 후에는 집으로 가는 자전거 위에서 독일어 단어를 외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6주의 방학, 6주의 아르바이트가 독일어 능력 향상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변화를 준 건 분명했다. 학기 중에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학기 중이라도 포기해선 안 될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주말 아르바이트가 기다려지기도 했다. 한 주의 내 학과 공부를 사장님에게 설명하고 싶었고 수업 시간에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자랑도 하고 싶었고 학교에서의 사소한 에피소드들을 제잘제잘 말하고 싶었다. 때론 교수님 흉도 보고 독일인 동기들이 얄밉다고 한탄도 했다. 억울하다 울 때도 있었고 쑥스럽게 자랑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사장님은 귀엽게 때론 자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토닥였다. 다음 해에는 1년간 해오던 주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가끔 뜨끈한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을 때면 점심시간에 찾아가곤 했지만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장님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다.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식당에 휴무일을 맞춰 사장님이 간혹 학교 앞 카페로 찾아와서 크루아상을 사주곤 했다. 여긴 크루아상이 맛이 없어 라고 속상이면 나는 프랑스 커플이 하는 곳이 아니라서 맛이 없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독일어가 속도가 붙어 늘고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던 때였다. 웃을 수 있었다. 해외 생활의 일막이 순조롭다고 여겨지는 때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칠순을 맞은 사장님 생일 잔치에 1일 일손으로 초대를 받았다. 운영하는 식당에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며 주문한 음식을 홀로 나르는 일을 부탁했다. 다른 지역에서 차를 몰고 온 사장님의 지인들은 대부분 파독 간호사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오랜만에 모인 그 자리에는 언니야, 와, 누구야? 라는 정겨운 한국말들이 오갔다. 김밥과 잡채와 갈비까지 풍성하게 준비된 식사가 끝나고 이 자리의 주인공인 사장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돌아가며 읽기 시작했다. 언니야, 나는 내 오빠들이랑 엄마 아버지 잘 살게 하려고 왔다고 했어. 언니는 5동생 잘 살게 하려고 왔다고 했어. 우리는 5해만 보내다가 다시 한국에서 만나자고 했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나도 하얗게 샜고
언니도 하얗게 샜어. 우리가 5해만 살고 한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언니도 나도 하얗게 새어서 여기에 있어. 언니야 생일 축하해.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다. 나도 주방에 주저앉아 울었다. 언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정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외에 짐을 풀고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조건 중에 언어는 고작 작은 조각일 뿐이다. 유학은 오롯이 나의 선택이었고 운이 좋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시절의 도움으로 인터넷과 좋은 언어 교재를 쓸 수 있었다. 나의 해외 생활은 그렇게 시작점이 달랐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감사가 누군가의 힘든 세월에 비교되어 더 안락함을 주는 것 또한 아니다. 그저 모국이 아닌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오늘 또 살아감을 기억하려고 한다. 누군가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떠올리며 해외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를 기억하면서 해외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그날의 기억으로 품었다. 해외에서는 뭐든 크게 다가온다.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이란 단어가 익숙하다면 지금 이어질 이야기가 쉬이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언제든 병원에 가서 사소한 알레르기 약부터 다이어트 약까지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다면 콧물을 일주일이나 마냥 방치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모습이 이해 안 될 것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아니 해외에선 선뜻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한국에선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누리던 것들이 언어가 다른 곳에서는 피하고만 싶은 고난이도 과제처럼 느껴진다. 해외에서 국제 택배를 받는 것은 아주 커다랗고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그렇다. 유학생활 초반에 친정엄마에게 부탁한 비자와 관련된 행정 서류를 받을 일이 있었다. 종이 서너 장이 담긴 국제 택배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국제 택배와 관련된 일화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먼저는 수신자가 집에 없으면 배달원은 우체국에서 택배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다. 또 배달원이 도착할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간혹은 이틀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택배를 기다리는 며칠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사실 서류보다 더 번거롭고 곤란해지는 건 보낸 물품이 음식인 경우였다. 수신자의 부재로 택배를 받는 게 늦어지면 상자 안의 김치는 더운 날에 익어가고 가끔은 상자 안에서 펑 터지기도 한다는 유학 선배들의 이야기는 겁부터 먹기에 충분했다. 무서운 건 또 있다. 바로 세관에 걸려 벌금과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었다. 기다리는 택배 대신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는 때가 있다. 한국에서 보낸 택배가 세관에 걸려 있으니 직접 찾으러 오라는 내용이다. 보통 내가 한국에서 받는 택배의 품목은 책과 옷, 음식들이었는데 책이 주로 세관에 걸렸다. 새 책들의 뒷면에 적힌 가격을 다 계산해 넣고 환율을 따져 내미는 세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선물용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세금을 면하게 되지만 까다로운 세관을 만나면 선물이라는 말에도 2배에 가까운 책값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엄마는 새 책에 밑줄을 긋거나 페이지마다 접어 헌책인 양 꾸며 보냈다. 나는 늘 헌책인 듯 헌책 아닌 새 책을 받아 읽었다. 최악의 경우는 음식물이 세관에 걸리는 것이다. 김치나 젓갈이 들어있는 택배가 한국에서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건
악몽을 꿀 정도로 무서운 일이다. 세관에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미리 찾아가면 소용이 없다. 편지를 받기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으면 일주일이 더 걸린다. 2주가 지나 세관에 가면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우체국 글자의 상자가 보인다.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린다. 세관원이 빵빵해진 상자를 칼로 뜯으면 올라올 김치와 젓갈 냄새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 솔직히 그 세관원을 쳐다볼 자신이 없어진다. 보통은 인상을 찌푸리며 가져가라고 하지만 가끔은 봉투 안까지 직접 뜯어 확인하려는 세관원이 있다. 나에게 이런 사연을 들은 엄마는 김치나 젓갈의 경우 소량만 담아 10겹의 비닐 봉지를 싸서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내주었다. 독일에서 마지막 택배를 받을 때쯤에는 빵빵해진 상자를 엑스레이로 한번 스캔하고 굳이 뜯지 않고 돌려주기도 했다. 내가 독일의 택배 시스템에 익숙해질 즈음 세관원도 내 상자에 익숙해진 건지 모른다. 서너 번의 택배를 받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 주말을 껴서 보내는 택배는 수신일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가능하면 엄마는 월요일 오전에 택배를 발송했고 나는 독일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받을 걸 예측할 수 있었다. 수신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택배 수신 시간은 보통 8시에서 20시라고 적혀 있다.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웃집에 초콜릿을 걸어두고 택배원의 방문 시간을 물어보니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온다는 답을 들었다. 그 말은 맞았다. 이웃나도 새로운 이웃에게 우편함 앞에서 살짝 알려주었다. 사정상 택배를 못 받았다면 상자가 다시 돌아간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면 된다. 처음에는 우체국에 가기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독일어로 적어 수십 번 연습까지 했다.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택배를 찾기 위함이에요. 죄송합니다. 택배를 놓쳤어요. 택배 쪽지가 말하길 제가 여기에 와야 한대요. 택배를 찾아가기 위해 왔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연습한 독일어로 말한 적은 없다. 그저 택배 기사가 남긴 쪽지만 보여주면 되는 일이었다. 우체국에서는 나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딱 한마디만 한다. 아이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사소한 것들이 커다란 부담으로 그려진다. 막상 겪어보면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하우란 어쩌면 몇 번의 경험이면 생기는 여유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